사랑을 얻었네. 하늘같이 큰 사랑, 선녀님같이 우렁니같이 크나큰 사랑 나는 얻었네.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내 사랑이 해 죽기라도 하겠네. 사랑을 얻었네. 찾는 세월 살아 숨쉬는 세상에 네 영원하리라.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수많은 애들이 데모를 했는데 저 데모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적부터 이제 아빠한테 들었던 그런 철두철미한 그 교육 덕분에 그걸 하면은 빨갱이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옆에서 막 데모할 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있었고 공부하러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톨릭 신자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제 집안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냥 뭐 한 평균 정도의 그런 경제력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딱히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전태일 평전을 딱 읽으면서 아까 그 우리 장학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학 다닐 때 가톨릭 학생을 했기 때문에 뭐 사회교리에 대한 그런 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팀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아빠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자체를 가지지도 않았고 이래서 전혀 몰랐죠. 이런 삶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카프카의 말대로 이게 책이 이 도끼로 머리를 탁 깨듯이 이렇게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첫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정학 선생님이 자기는 자기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몇 달 전이었죠. 있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책하고 한승태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그 두 권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을 택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요거로 이게 더 강렬했다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태일 평전.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읽었던 책은 요거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개정된 건데,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거라 양이 조금 이렇게 더 적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한 6년인가 7년 전에 읽은 거였거든요. 막 책을 찾았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주문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냥 페이지마다 네, 밑줄을 많이 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책은 제 잠자고 있는 그리고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런 제 정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깨우고 끊임없이 해주는 책이구나. 정말 이 책 선택을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처럼 얘기하거나 뭔가
무슨 교훈을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런 것만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할게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줌으로 한 2시간 정도 무슨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요. 거기 물론 이제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찬에 관련된 그런 모임이었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퀴즈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퀴즈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우리 오늘 오실 분들한테 한번 퀴즈로 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세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몸이 심하게 아픈 할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 또 한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자분, 이렇게 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라면 거기 딱 한 명밖에 못 태우는데 누구를 태우겠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실까요? 어떤 분을 태우시겠습니까? 오늘 조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앉아서 하기가 불편해요.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떠오르는데. 뭐 어려운 거 같아요. 네. 탁 이렇게 생각나지, 난 누구를 이렇게 태우고 싶다. 좀 이따 말씀. 이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광 선생님. 나는 아무도 안 태울 것 때문에 네. 아예 그렇게 안 했어요. 아직 저런. 네. 알겠습니다. 재미를 못 봐서. 알았어요. 그럼 이 앞쪽에 계신 레이디스한테 물어볼게요. 민우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상형을 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나 태워도 상관없을 것 왜냐면 같아요. 세 분 중에 네. 선생님은 좀 안 태우더라고요. 네. 한 번째 분을 태워야 되겠죠, 인지상정에. 네. 근데 제 속마음 이상형? 태우고 싶어요. 네. 속마음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유롭게. 선생님, 아까 이인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나 태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이상형은 이상형이니까 좋고, 의사는 내가 태우고 가서 어떤 환자를 고치니까 좋고, 노인은 노인이 근력이 부족하니까 도와줘서 좋고, 네. 아무나 태워야 돼. 역시 시인 나오는. 그럼 그 옆에 있는 젊은 시인분이 아프신 할머니. 어차피 네. 이상형은 안지럽죠. 네. 안 태우는 거 하는 거. 그렇죠. 그럼 김혜중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조금 내숭이 있어서 이상형을 태우고 싶은 걸 꼭 참고 할머니를 태울 겁니다. 할머니 태우고. 아이고, 이 선생님 불쌍하네. 그 옆에 계신 선생님 죄송해요.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공주라고 하고요. 네.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아프다라는. 선생님 그냥 자유롭게 하나 선택해야 저는 된다. 우리 이인혜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해준 그 해결책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차에서 내려서 의사한테 열쇠를 주고 할머니를 태우고 가게 해서 치료를 하게 하고요. 자기는 그 이상형인 여성과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버스를 기다린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삶에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요거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글쎄요, 제가 왜 그거를 듣고 갑자기 정태일 편견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런데 그런 신박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 전태일 씨는 자기를 분신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태일 씨가 그 선택을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는 근거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책에서는 정말 그이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그걸 몰아갔다고 해서 자기가 몰린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태일의 뭐 일기라든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아 이분이 이 주변의 이런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몰려서 이렇게 등덤이라서 한 게 아니라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도 어떤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런 진짜 신박한 결정을 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박한 거는 우리가 아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 전태일 평전을 쓰신 분은 조영래 변호사시죠. 이분이 이제 근데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전태일 평전 맨 뒤에 보면은 부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태일 평전 개정판을 내면서 발문을 써달라고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기표라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분이 1995년도에 발문을 썼는데요. 이분은 전태일과 조영래 이분 두 분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전태일 우리가 열사라고 보통 부르죠. 이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셨어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기록으로 남기거나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런 거를 사실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전태일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했지만 이거를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준 이 조영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정말 이분에 대해서 더 존경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부록 363쪽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전태일 평전의 개정판을 내면서 그 발문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깊은 상념에 잠긴다. 전태일을 노동운동의 불꽃으로 부활시킴으로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농민운동, 제야민주화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 책에 저자인 조영래의 서문도 발문도 없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세계사적 대격변의 와중에서 표류하는 오늘의 참담한 민족 현실을 볼 때 조영래가 살아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사실 전태일은 그의 위대한 희생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지만 조영래는 그의 빛나는 삶으로 전태일의 뜻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룰 인물이었다.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고 조영래와의 어울림으로 운동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었던 나로서는 이 장기표 씨 얘기예요. 조영래 없는 세상이 싫기도 하거니와 조영래가 직접 이 발문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 글의 집필을 몇 번이나 거절했으나 숙명적 인연 때문인지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쭉 썼어요. 근데 뭐 이제 그거를 다 읽어드릴 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서 인간의 명석함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저도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 거를 깨달았거든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전태일 열사이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보면서 이 글로 썼던 이 조영래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의 철학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사랑이
사랑이야말로 지식과 지혜의 원천으로서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전태일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최대의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태일은 우리에게 투쟁을 가르치기에 앞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실천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분이 그냥 딱 이렇게 뒤에 발문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제 말 덧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진보적이 된다는 명제를 배우게 됐다고 장기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평전이 우리 사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95년도에 장기표 씨가 이제 발문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이 부분이 마음에 들고 뭐 제가 밑줄 그고 막 다 얘기하고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 집안 분위기상 제가 뭐 이렇게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막 운동하고 할 때 한 번 가서 도로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게 사실은 이 책을 읽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가서 돌 들고서 뭔가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 왜 우리 촛불 들고 나가서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나가서 할 때도 그렇게 매주마다 갔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겨우 한 2번인가? 광화문에는 겨우 2번인가 갔었고 청주에도 한 2번인가 정도밖에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깨달은 거에 비해서 실천한 거는 정말 코딱지만 한 거죠. 근데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일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여기서 뭐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이면 그리고 숨겨진 뜻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다른 시선으로 좀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노래 부르고 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그런 서로 뭐 감동받은 얘기하고 그런 거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한승태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제 삶에서 이제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저한테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뭐 미천은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더 딱히 이렇게 막 부연 설명해서 드릴 거는 없고, 혹시나 이렇게 저한테 뭐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뭐 물어보실 말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되게 서문 쪽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 개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최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선언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선언이다, 일종의 그런 얘기가 서문에 있었어요. 근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될 것이 이제 국가의 의무거든요. 사실
사실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분이 사실 우리 친정 엄마보다 한 살 어린 분 같아요. 48년대니까.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아마 서울에 어디 그런 비슷한 데서 일을 하셨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근데 그거 동일한 상황에 놓여도 누구는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그 상황이 너무너무 온몸으로 아프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도 일상에서 동일한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는 조금 덜 예민하게, 누구는 더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어머니의 영향도 좀 있었고, 이소선이라는 어머니 성함인데 그분의 영향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외할아버지인가도 항일투쟁 운동도 하셨고, 약간 그 DNA 속에 피가 좀 흐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확실히 우리 인간에게 뭔가 현재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긴 인물이 맞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최저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누구는 너네는 게을러서 그래, 너네 능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 현재는 되게 능력 위주의 사회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막 아픈 거죠, 같이. 그죠? 그들의 그 빈곤과 처참함과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에 같이 막 아파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관점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 시대가 밥 먹고 살만한 시대라면 그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나이 먹은 세대가 볼 때는 말빨도 안 쓰고 그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옛날에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었느냐고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나는 노동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안 하면 배가 고파 죽을 거고 노동을 하면 노동에 지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죽음은 굉장히 그 자신 입장에서 굉장히 불가피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22살에 군신 자살을 했는데 그 나이에 어떤 소신으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주변 친척들로부터 어머니가 되게 비난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소선 여사께서 엄마가 죽였다. 엄마가 아들이 한편 대견했나 봐요. 그 노동 현장에 대해서 그 자기도 어려우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걸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비치니까 어머니가 너 노동운동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한편 걱정도 되면서 되게 대견해했던 그 어머니가 결국은 아들을 죽은 게 아니냐라고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맞죠. 사실은 자살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끊어지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올곧은 어떤 소신이나 철학, 가치를 펼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제 한계가 없는 상태니까요. 사실은 그거보다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견뎌내는 것이 사실은 최종 승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처럼 범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인물이 되게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수 선생님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 2학년 때 10월 유신이 있었어요. 교대를 입학한 남학생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다들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발령을 받아서 봉급을 타야 돼요. 봉급을 타서 빨리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이라는 걸 갚아야 되고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소리 지르면 나서는 것만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현실 타개로 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민주화운동이다. 80년대 90년대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했던 그런 시절을 거쳐서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데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젊었을 때인데 남 탓을 많이 했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는가. 학생운동을 해야 되고 노동운동을 해야 되고 노동 현장에서 이제
자기 권리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농조합을 만들면 그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제 이미 얘기를 하면 좋은 세상 온다, 더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꼭 오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저런 선택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말 사람은 사람다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근데 이걸 누가 찾아주겠어요?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손들은 최하영 쌤이 있어요. 전태일 평자를 열심히 읽고 오셨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전부터 열심히 읽고 계셔서 하실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뭐 책이라는 게 뭐 한 번 후루룩 읽어가지고 뭐 대중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분을 못 읽었어요. 한 번에서 후루룩 읽었는데 이제 뭐 그 내용은 다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니까 앞으로 안 읽은 분이 계시면. 근데 이제 여태까지 얘기 나온 중에 보면 그 참담한 노동 현실에 대한 전태일의 어떤 절망감, 그 부분에만 집중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인간애를 느끼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또 그 어떤 나쁜 모든 능력, 그런 환경이 점청이 됐죠. 어느 한 가지, 그러니까 노동 현장만 나쁘다고 해서 전태일 씨가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분신이니까, 일단 이 사람을 상징하는 게 분신이니까, 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상황은 책을 읽지 않으면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 이제 자기가 그 운동을 해오고 집회를 하고 했을 때 그 현 사회 어떤 제도, 그 기득권들의 어떤 그 횡포, 그리고 야비함, 농락함, 그런 거에서 매번 분노를 느끼고 그게 이제 쌓여서 그러한 경지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절대로 물론 살아야죠. 무조건. 저는 아까 이인혜 시인님이 하신 그 일단 살고 봐야 된다, 너무 동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될 때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사회 제도나 또 그 이면의 모든 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그 전태일 기념관의 그 강승현 그 학예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고, 그 선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된 걸 제가 알고 개관 1주년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저를 기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놀랍게도 전태일 기념관 개관 1주년 응원 프로젝트를 했을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마성 모란공원에서는 전태일 추모 59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이 청계천지연에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태일의 정신이 나비되어 날아서 그 새롭게 꽃피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비 프로젝트를 했고,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저에게 느껴지는 그 전태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황다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타심의 끝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인간의 그 지극정성 내지는 뭐 정말 저 친구가 그 여직공이 그 배가 고픈 것을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가는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힐방을 해서 주잖아요. 이런 거는 좀 감동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조금만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약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잠깐 봤는데 뭐 옛날에 먼저 많이 듣던 이야기고 뭐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고 산업화가 막 시작되는 때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근로자들도
이제 그 근로자들의 그 어떤 성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도 과격하신 분들이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큰 회사, 작은 회사 이런 것도 다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이만큼 개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우리 이 열악한 3D 업종이라든지 또 소규모 영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외국인이 70-80% 지금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한국인들은 정말 이거는 뭐 고려시대 얘기라고 하나 할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 현장에 절대 안 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이제 근로자를 이렇게 뭐랄까 저희 형편에 맞게 일이 없을 때는 조절해야 되고 일이 많을 때는 구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제조업에 오지를 않아요. 저희가 그 작년 여름부터 이제 일이 조금 갑자기 생겨서 직원을 이제 한국 사람 외국인만 있으면 이제 일이 어려우니까 한국인을 구하려고 저희가 기본급을 300으로 내고서 광고를 해봤어요. 전화가 한 개도 안 와요. 저희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하소연을 하려고 모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 심하게 말해서 인간을 구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현상이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기본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해마다 오르고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한국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 다 청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하이닉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하이닉스 관련된 업체를 다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일하는 시간보다 이제 다른 데보다 세게 급여를 주고 일도 세게 시키는데 젊은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일이 세도 온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달업체. 요즘에 다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배달업체에 가면은 지금 여기 이런 시골도요. 프리 배달업 개인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카톡에서 따가지고 밤에 뭐 몇 시간 일하면은 더 많이 나온다는 제조업체 가서 일하는 것도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 지금 나라 산업 자체가 구조가 지금 이 전태일 역사가 일했던 그런 이제 평범한 근로 단순한 노동 하는 곳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가 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적으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여사처럼 지금 힘들게 일하는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조업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없으면 좀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공장 안 가려면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그 공장이라는 거, 공순이라는 말을 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산업 자체가 그런 손을 많이 필요로 했던 시절이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힘들고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런 데 가지 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되라 이제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런 풍조였는데 그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거를 불만도 있고 어렵지만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봤자 될 일도 아니고 나 혼자 뭐 해봤자 뭐 바위로 계란치기고 아예 뭐 생각조차도 안 했었을 텐데 전태일 같은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그 생각을 조금 바꾸게 이제 자신의 권리를 나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깨우쳐준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태일만큼 못해서 저 사람만큼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은 다 비슷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그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얼마큼 또 미화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닌 거 봐서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또 굉장히 이렇게 우상화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저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고 사회 변화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제가 아까 가톨릭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부님 중에 지금 이제 은퇴하신 신부님인데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미사 중에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신부님들은 강론을 하세요. 복음 말씀 읽고 나서 이제 강론을 하시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정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제가 다시가 아니라 아예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떠올랐는데 정의는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마치 선물 주듯이 주지 않는 것. 그게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할 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태일 평지원에서 전태일 씨가 더 아까 선생님이 불평등하다는 데서 분노가 온다고 한 것처럼 불평등이라기보다 정의롭지 못한 데서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전혀가 아니라 그거의 몇 배의 완전히 그냥 사람을 다 기계 취급하고 다 이 오열을 빨아먹는 그런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분노를 느낀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저는 정의로운 분노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랬어? 그냥 예를 들면 너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9시간이나 이제 근무해서 너무 힘들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있어요. 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된다, 초록불에서는 가도 된다, 이런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도 지켜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절로 이 책을 읽으면요 그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이 발가락 끝에서. 그래서 진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정의가 뭔지를 그 신부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렇구나 라고 정도만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랑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요 더 이렇게 각성이랄까 그런 게 되지 않았었나. 저는 이제 큰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법인 쪽에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5년밖에 근무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은 정해진 근로기준법이나 어떤 그 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과 공인 노무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지켜줘요. 좀 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불합리하지 않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그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밥을 10분 안에 먹고 야근 밥 먹듯이 하고 시간의 수당은 정부에서 주게 돼 있는데 하나도 없고 실제로다 그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저는 받았어요. 근데 같이 근무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우리 젊은 친구도 한번 얘기를 저는 사실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겪은 세대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고 사실 전태일만 해도 영화로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홍정인이 나오는 영화라서 옛날에 80년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옛날에 학교에서도 보여줘서 초등학교 때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보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또 사상이라든지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점, 사상은 뭐 다 통합해서 본다면 전태일은 결국 누구나였고 누구나 전태일이었다는 것. 그 당시에 보통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했지만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해야 됐어야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잊고 싶기도 하지만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을 위해서 그가 전태일이 분신을 하고 막 희생을 했다기보다는 결국 나의 의식, 전태일의 의식이 그 경지에 가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됐기 때문에 내 의식상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성자였고 성인이었고 뭐 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꼭 뭐 예수나 부처가 아니더라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성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성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지게 정리를 잘하시고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전태일 이 평전 맨 뒷부분에서 한 달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지만 사랑이라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참 결국은 그래서 어떤 우리는 누군가를 살면서 되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는데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말인데 인간애가 바탕에 있어야 돼요. 인간애가 바탕이 없는 비판과 비난은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현하기 정말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감정적이잖아요. 인간은요. 신이 아니고 되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명심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기군 서면에서 출생했어요. 40년생인데 시집을 일찍 왔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 얼굴 첫날 밤에 처음 찾아봤어요. 밥 해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마 나를 이제 결혼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10번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1990년에 들어가시니까 우리 남편은 따라서 95년에 세상을 뜨시더라고. 그냥 우울증에 시달려갖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8년 1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자식도 오락내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싶어서 요리학원을 나가서 한식조리 기선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태백당을 시작해서 태백당을 한 3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주시에 농가 소득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떡마을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평동에서. 우리 동네 주작물이 이제 쌀이니까 들이 넓어서 그래서 떡마을 시작해서 영국이 시골 할머니들이 진짜 순수하게 우리 동네 일자리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할머니들 11명이 모여갖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11년간 이제 법인 대표를 하다가 11년에 나왔어요. 13년에 74살에 내 노래 하나 만들어서 가수 데뷔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이라면 밤이 가는지 낮이 가는지 그냥 이 책을 붙들고 앉아서 친정에서는 너 시집가면 절대 책 읽지 마라고 그랬어요. 시집가면 시집살 간다고. 책을 좋아하고 새로운 거 있으면 자꾸 배우고 싶고. 이른이 넘으셔갖고 이제 노래를 시작했는데 지금 84시고 이 나이에 자꾸 배우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 집에서 걸어왔어요 여기. 그냥 1시간이면 올 줄 알았더니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멋있습니다. 대단하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차를 갖고 다녀서 부르는 데를 다 봉사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어디 나가기도 힘들어요. 지난번에 아이마르 지난주에 왔거든요. 그게 왔었는데 새로운 단어라 모르는 단어라. 그래서 이게 뭔가 바이마르 문화도 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도 하고 뭐 무슨 내부자니 외부자니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유 재밌기는 하겠네. 뭔가 좀 알아봐야지. 그러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와봤더니 우리 아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응?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누구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고 궁금해서 왔대요 여기를.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알고 오고 나는 모르고. 아이마르 문화도 이제 이 책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 와서는 그랬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전하고 그 중에서 뮌헨이나 베를린. 또 도시 하나 이름이 뭐였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이에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거기에서 공화국을 세워서 소련하고 관계 지금 읽어가는 중인데 아직 다 이제 한 4분의 1쯤밖에 못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제 그걸만 탐진했어요. 뭐 그거 다 읽으려면 아직도 몇 달 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 노래를 한 소절 들어볼까요?